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먼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김영재 혁사만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은 집사람이 좋아하던 그 일본 영화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다음에인 그 1999년도에 상영이 되어가지고 관객 140만 명을 동원했던 러브레터였는데 그 여주인공 역을 맡았던 여배우가 애석하기도 작년 말에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눈 덮인 산에 올라가 사별한 여인을 향해 애절하게 외치던 오겐키 데스까라는 그 대사는 한때 그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죠. 바로 그 대사의 문장 끝에 붙은 오겐키 데스까의 그 까, 이게 우리말 잘 지내십니까 할 때의 까와 같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본어가 고대 한국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은 많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사진에 보이는 그 고속도로에 표지판 왼쪽 글씨를 좀 보세요. 산지라고 쓰여 있죠. 이건 우리말 산길의 지방사투리 산질에서 리을 받침이 떨어져 나간 발음입니다. 추정컨대는 옛날 규슈 지방으로 건너가 살던 신라인이나 가야인 등의 발음이 지명에 그대로 남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 같은 흔적을 더 넓혀보면은 한국어의 까가 일본어의 까가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 이 의문을 풀려면 아무래도 기록이 더 많고 오래된 문헌이 많은 중국 쪽의 문헌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과 동일한 상고음. 오겐키 데스카의 뉘앙스에 해당하는 중국어 니쭈이진 하오마는 문장 끝이 마로 끝나요. 가령 이거 진짜야 라는 뜻의 제시 젠더마 역시 마로 끝나요. 중국어는 고리보이고 우리말이나 일본어는 교착어이니까 서로 다른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고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에도 문장 끝에 말을 붙였을까요? 노노의 첫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문장 끝에 붙은 의문문을 위장한 그 감탄조사는 마가 아니라 호예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 사이에 여러 유학자들의 손을 탄 개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좀 더 들어보기로 하죠. 왕후장상에 어찌 시가 있는가?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 진섭세가에 나오는 문장인데 역시 마가 아니라 호로 끝나고 있어요. 집필 시기는 기원전 91년경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아십니까? 소동파의 석종산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역시 호로 끝나요. 집필 시기는 서기 1081년 북송시대죠. 이로 보면은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1세기까지 의문조사 또는 의문문을 가장한 그 감탄조사는 마가 아니라 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의문조사 마는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연구에 따르면 13세기
원나라 때부터 구어체인 마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뒤 명나라, 청나라로 넘어가면서 자주 쓰이기 시작하더니 청나라 말기에서 중화민국 시대에 이르면 구어체인 백화문이 널리 보급이 되면서 마가 대세로 자리를 잡았고 20세기 중반부터는 중국어의 일반적 의문조사로 정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 이전에는 호가 의문조사였다는 얘기인데 당시에 그럼 발음은 어땠을까요? 호의 중국어 현대음은 후인데 음운학자들이 복원한 중세음은 허이고 그보다 조금 앞선 북성시대의 그 중고음은 서기 1008년에 편찬된 광운에 따르면 호, 고, 절로 호의 성모 히읗, 고의 운모 오를 합친 호였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의 호라는 발음은 대체로 이 무렵의 발음이 그대로 간직되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자 윌리엄 백스터와 프랑스 학자 로랑 사가르트가 공동으로 복원한 호의 상고음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공동 집필한 Old Chinese, A New Reconstruction, 고대 중국어, 새로운 재구성이라는 제목의 책은 한자 상고음 복원의 권위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호의 상고음은 가나 고였다는 겁니다. 물론 입천장 뒤쪽에서 목청을 울리는 고의 파열음이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말의 가나 고에 가깝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왜? 앞에 언급한 사기 진섭세가에 왕우장상에 어찌 시가 있는가? 왕우장상 영유종호를 백스터 등이 복원한 상고음에 따라서 영유종호가 아닌 영유종가로 읽는다면 우리말에 어찌 시가 있는가의 가와 같아지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녕하십니까의 까 그리고 오겐키 데스까의 까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말이 한문의 영향을 받아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말이 한문에 영향을 미쳤고 그 흔적의 하나가 사기의 문장에 의문형 종결음이 호, 아니 상고시대의 발음 가로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확인한 거예요. 어찌 시가 있는가를 어찌 시가 있는고 라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에서 이렇게 가도 쓰고 고도 쓰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의 상고음 가나 고의 그 두 가지 발음이 우리말에 고스란히 둘 다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말에서는 의문조사를 꼭 붙여야만 하지만은 고리보인 중국어에서는 원래 의문조사를 반드시 따로 붙일 필요는 없었어요.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겠는가?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그 문장인데 호라는 의문조사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문장에 호라는 의문조사가 없어도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능히 허물이 없겠는가? 이거는 좌구명의 좌전에 나오는 문장인데 여기도 의문조사는 따로 붙어 있질 않아요. 기원전 문장들을 보면은 이처럼 의문조사가 없이도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왜 굳이 의문조사를 문장 끝에 붙이게 되었을까? 필요해서 붙인다고 하더라도 do나 what, how, why 등의 영어 의문사처럼 문장 앞에다가 붙일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문장 끝에다가 붙였을까? 그거는 고리버의 화하적이 동의적의 갑골문을 빌려다 쓰면서 굴착어의 방법을 흉내를 냈던 거고 바로 그 같은 흔적이 호나 말을 붙이는 형태로 남게 되었던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교류는 언어에도 서로 흔적을 남기죠. 이를테면 이 강의 첫 부분에 언급했던 일본 고속도로 표지판에 산지란 지명 속에 산지, 산질, 산길로 우리말의 흔적이 드러나듯이 물구나무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사가닥질이나 암표라는 뜻으로 사용하던 야매라는 말 속에 일제 때에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던 사카다치나 야미의 일본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쯤 해서 한문에 남아있는 의문조사 호의 갑골문을 좀 살펴보기로 할까요? 어조사호. 이 갑골문을 숨 쉬는 모습을 스케치한 것으로 보고 사람이 위쪽에 짧은 세로선 세 줄은 숨을 내쉴 때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이나 또는 소리를 표시한 걸로 본 학자들이 많더군요. 그럼 밑쪽에 보이는 장정정자 또는 알파벳 대문자 T자 비슷한 표시는 뭘까요? 이걸 입모양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편안한 기운을 표시한 거라고 해설을 했던데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나는 입이나 편안한 기운을 표시한 그림이나 부호라기보다는 일본에 보이는 것 같은 호각 또는 불나파를 스케치한 그림으로 봅니다. 고대엔 부족을 긴급 소집할 때 2번 사진 말 위에 그 사람처럼 불나파를 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크게 울려 퍼지는 그 불나팔 소리를 듣고 부족들이 모여들었죠. 위쪽의 세로선 세 개는 바로 그 불나팔에서 울리던 소리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불나팔 소리 가나 고를 호자로 표기했다는 게 허신의 설문해자 등을 기초로 백스터 사가르트가 공동으로 재구성한 상고음이죠. 이로 보면 우리말에 남아있는 가나 고 또는 그 발음이 강화된 가의 의문형 종결어미는 설문해자가 편찬된 서기 100년경부터 아니
고대는 사회적 변화나 변동이 크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갑골문을 만들었던 상나라 시절부터 있어 왔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갑골문을 앞에서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세로선 세 줄 위에 막 가로줄이 하나가 추가되었는데 이거는 번갈아 소리를 낸다는 그 표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소전에 오면 위에 그 가로줄이 빗금으로 세 개의 세로줄이 두 개로 간소화되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소에 와서 중간 세로줄이 밑쪽에 뿔나팔과 맞붙으면서 현재의 어조사 호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초기에 이 글자는 뿔나팔을 불어 호출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호출 호자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나 점차 어조사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호자에다가 입구자를 하나 추가한 글자를 새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숨내쉴 호자입니다. 입으로 숨을 내쉰다 그런 뜻이죠. 부른다는 뜻도 있고 부르짖는다는 뜻도 있는 이 글자의 갑골문과 금문은 어조사 호와 같아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입구자를 추가한 숨내쉴 호자는 사실상 소전시대에 와서야 확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일부 고분학자에 따르면은 주나라 말기에서 춘추시대 초중기에 청동기에 숨내쉴 호자가 드물게 보인다고는 하는데 나는 직접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기원전 6세기 공자가 정리했다는 그 시경에 보면은 울부짖고 부르짖으니 낮이 밤처럼 되었구나. 라는 구절에 숨내쉴 호자가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글자가 기원전 3세기의 소전 이후에 생겨난 글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 문헌이 진나라 이전의 문헌들이 기원전 2세기 이후 한나라 때에 여러 유학자들의 손을 탄 저작물이라는 설도 있는데 여기서의 테마는 아니므로 다시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숨내쉴 호자가 등장한 시기부터 호자가 어조사로 쓰이기 시작했던 게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그 한자는 우리네 발음과 일치하는 점도 많은데 그중 하나가 숨내쉴 호자이기도 합니다. 가령 호자를 호 하고 발음을 해보면 입안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숨 들이쉴 흡자를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흡. 실제로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숨 들이쉴 흡자의 중국 발음 시하고 발음을 해보세요. 공기가 입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저들이 빌려다 쓴 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은 숨을 내쉬고 들이쉰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내쉬고 들이마시는
그 느낌이 들어야죠. 우리말 발음처럼. 이번에는 한문에서 좀 더 결정적인 우리말 흔적을 찾아보기로 할까요? 한중 1문장의 종결어미. 우리나라 책을 열어보면 모든 문장이 그 획일적인 다로 끝나 다양성이 결여되었다고 개탄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일간지의 문예집 편집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 친구가 지적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눈여겨보니까 정말 사진에 보이는 그 피천득의 그 수필처럼 모든 문장이 붉은 원안에 표시된 그 다로 끝나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말 영향을 받았을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 하고 그쪽 책을 좀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도 붉은 원안에 따로 끝나는 문장이 많더군요. 하지만 따로 끝나지 않는 그 파란색의 문장 어미도 꽤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문장보다는 다양해요. 그럼 우리 쪽은 원래부터 다로 끝나는 문장만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허균이 광해군 때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홍길동전의 다음 문장을 같이 보시죠. 파란색의 다로 끝나는 문장이 두 군데 나오기는 하지만은 나머지는 죄다 붉은색 안에 들어있는 더라, 지라, 러라 등 라로 끝나는 문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시기가 앞선 그 세종 때의 훈민정음은 어떤지 좀 보실까요? 예 없이 라로 끝나고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한글 문장이 다로 끝나는 형태가 된 건 언제부터였느냐? 알아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었어요. 평양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에 유학하면서 한국 최초의 문예동인지 창조를 창간했던 그 소설가 김동인이 1934년 4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실은 문단 회고록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목이 보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발간함에 임하여 물론 문의의 주력을 하였지만 조선 어휘에도 적지 않은 노력을 하였다. 소설에 있어서도 그때의 선배 춘원의 문장에도 아직 구태가 많이 남아 있었다. 가령 말하자면 피라는 소설의 맨 마지막 한 구절에 피는 남자러라 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그 소설뿐 아니라 이러라, 이더라, 이라 등 아직 구어로 바꾸지 못한 말이 많이 있었다. 창조를 발간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인회를 열고 그런 문장은 죄다 거부하여 버리고 순 구어체로만 쓰기로 작정하였다. 종래 라로 끝나는 문장을 다 형태로 바꿔버린 것은 김동인을 위시한 주요한, 전영택, 김환, 최승만 등 창조의 발간동인 5명이었다는 거예요. 시기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9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문장에서 보는 다 형태의 그 문장은 1919년 이들 5명의 문인들에 의해 결정된 뒤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론이지만은 일본 유학생들이었던 그들이 구어체 다의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은
따로 끝나는 일본어 문장의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김동인이 그 자랑스럽게 회고한 그와 동인들의 그 결단은 모든 한글 문장을 획일적인 다의 형태로 만들어버린, 그래서 예의 문예지 편집장을 했던 내 친구의 말에 따르면 몹쓸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국어학자 유창균은 야가 우리말 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자께서 집에서 쉬실 때는 느긋하셨다. 그런 뒤에야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안락함 속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 노노와 맹자에 각각 나오는 문장인데, 과연 문장 끝이 야자로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창균은 이 야자가 한국어의 정결음이 다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야의 상고음은 다그였다면서 그 실현 과정에서는 다르나 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문의 야는 발음 면에서도 우리말의 다와 완전 일치하게 되는 거죠.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은, 다 형태의 한글 문장이 1919년 이후 김동인 등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은 앞뒤가 맞지를 않죠. 그래서 고민 중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고대 중국어 새로운 재구성이란 제목의 책을 보다가 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학계에서 한자 상고음 복원의 권위로 인정받는 백스터 사가르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야의 중국어 현대음은 예이고 중고음은 예이지만 상고음은 라나 랴였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라, 랴. 한문의 문장 끝에 붙이는 야의 옛 발음이 라였다니 순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홍길동전을 다시 보기로 하죠. 붉은 선 안의 문장이 더라, 지라, 니라 등 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문의 야 또는 상고음 라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앞에서 소개한 연후, 지생, 어우한, 이사, 어알락야 라는 맹자의 문장을 훈민정음식으로 풀어본다면, 그런 뒤에야 사람은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안락함 속에 죽는다는 것을 알더라. 라고 문장 끝을 라로 맞춰야만 합니다. 알더라. 김동인 등이 문장 끝을 다 형태로 바꾸지를 않았다면은 우리는 지금도 라 형태의 문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문에서는 본래 문장 끝에 야자를 빼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야자를 붙이면 강조의 뜻이 살아나기는 하지만은 문장의 뜻은 같습니다. 그럼 왜 야자를 붙였느냐? 정결 어미를 붙이는 우리말, 아니 우리말의 원류인
동의적 동의어 또는 알타이어를 화하족이 흉내를 냈던 거예요. 여기서 야자의 갑골문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야의 갑골문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른쪽에 그 뱀을 스케치한 그림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죠. 이 또한 뱀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지만은 개중에는 오른쪽에 고대 대야, 고대 세면기구를 스케치한 그림으로 본 이도 있어요. 세 번째 소전에 오면은 설문해자는 야, 여음야, 다시 말해 야는 여자의 생식기다 라고 좀 색다른 해설을 했어요. 추정컨대 그 이유는 아이를 낳는 여자 생식기처럼 만물을 낳는 흙이 땅 지자였기 때문에 그와 연동해서 그런 해설을 붙였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설에 와서 현재의 야자로 정착을 했는데 뱀이든 대야든 여자 생식기든 이거는 종결어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글자예요. 중요한 점은 야의 상고음이 라였다는 사실이죠. 옛날 우리말 문장의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라. 그러면 현재 종결어미인 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따로 없었을까요? 지오자야의 재발견. 있었습니다. 홍길동전부터 다시 보기로 하죠. 파란 선으로 표시한 이로다, 로다의 다형 종결어미가 보이죠. 17세기에도 다 형태의 문장이 있기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의 국어학자 유창균은 한문의 야가 한글 문장의 다에 대응한다고 보았지만은 야는 한글 문장의 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한글 문장의 다에 해당하는 한자는 과연 있었느냐? 그건 뭐였느냐? 그걸 좀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참조한 관련 서적들을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책들이에요. 백스터의 책도 있고, 또 칼 그렌의 책, 풀리 블랭크의 책, 그리고 당운, 광운, 그 다음에 중원, 음운, 홍무, 정운 등등. 결국 백스터 사가르트의 공동조서에서 대응 글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그 글자는 갈지자였습니다. 보통 갈지자는 간다는 뜻의 동사를 필두로 해서 대명사나 조사로 많이 사용되는 글자죠. 그런데 문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인 시경에 보면은 즐거울사 우리님 행운이 가득하다. 까치가 집 지으면 비둘기가 살도다. 어망을 쳐놨더니 기러기가 걸렸다. 나무로 뻗은 가지 칡넝쿨이 엉켰다. 라는 그 문장들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서 문장 끝에 붙은 지자는 동사도 아니고 대명사도 아니고 또는 조사도 아니에요. 가득하다, 살도다, 걸렸다, 엉켰다와 같이 감탄형 내지는 서술 강조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지자의 발음이에요.
현대음 지, 중세음은 지, 중고음 치, 여기까지는 우리말의 현발음 지와 유사하죠. 그러나 상고음으로 올라가면 터가 됩니다. 터는 타 또는 다로 진화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말의 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어의 따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지자의 갑골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갑골문 위쪽에 그 흘려쓴 비읍자는, 한글 비읍자는 사람의 발을 스케치한 것이고, 밑에 그 가로선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는 발이 땅을 떠난다, 출발점을 떠난다, 간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뒤에는 이것, 저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그리고 무엇무엇의 라는 그 소유격 조사로 많이 사용이 되죠. 두 번째 근무는 땅 위에 발이 멈출 지자 비슷해졌고, 세 번째 소전이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예서에 오면 좀 멋을 부렸고, 다섯 번째 해서에 와서 이를 더다듬은 갈 지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 지자의 그 지자의 뜻은, 간다는 종결 어미와는 전혀 무관해요. 의문조사 호의 경우처럼, 호자의 경우처럼 한문에서는 문장 뒤에 그 지자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뜻이 통해요. 이를테면 까치가 집 지으면 비둘기가 살도다. 유작, 유소, 유구, 거지라는 그 문장에서 끝에 그 지자를 떼어낸 유작, 유소, 유구, 거라고 해도 뜻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자를 붙였느냐? 그거는 갑골문을 빌려다 쓴 화하족이 교차고의 정결어미를 그 흉내를 내면서 붙은 습관 같은 것이었다고 나는 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지, 호, 야에 놈자자를 붙인 지호자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다, 또는 유식을 뽐내려고 알 듯 모를 듯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를 한다는 뜻 등으로 사용이 되는 사자성어예요. 그런데 글자의 본래 의미가 퇴화하면서 단지 문장 안에서 문법적 기능만 수행하는 일종의 grammatical words, 문법어, 또는 function word, 기능어, 또는 허사에 지나지 않았던 이 지호자야가 사실은 한문에 영향을 미친 동의어 또는 우리말의 결정적 흔적이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의 정결음이 다를 나타냈던 지, 의문문어미 까를 나타냈던 호, 옛날의 정결음이 라를 나타냈던 야, 지호자야의 재발견입니다. 이로써 종래 동이족이 갑골문을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대체 그 증거가 뭐냐고 실문을 해오던 이들에 대한 작은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에 대한 이야기라 지루했을 터인데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